네, 안녕하세요. 네, 초급 수영 8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또 창작의 고통, 그리고 또 과제, 이런 거에 상당히 바쁘게 보낸 한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고사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했던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좀 더 넓힌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지난 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네, 지나간 일은 조금 뭐 반성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성장의 기회로 하나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수업을 했었던 내용들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수업을 주관하는 주최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억나게 할 것인가 라는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만들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기준도 되게 모호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다 어렵고 뭔가 이게 맞는가 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채점하는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학습자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연령대에 맞는 학습자들이 그렇게 그 수업 계획서대로 행동했을 때 얼마만큼 파지가 되고 숙지가 되는가 얼마만큼 설명을 하였는가 이런 게 하나의 시점 요소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요. 그러한 뭐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그렇게 평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창작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를 티칭하는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의 그런 하나의 리스트나 개념처럼 난 이거를 목표로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활동들을 해야겠지 라는 이러한 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정립이 되는 과정을 제가 조금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 지도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 8주차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법을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영법 왜 배울까? 이 영법을 배워서 무엇을, 일단은 나의 생명의 안전, 나아가서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초급 수영이 아닌 필수 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영법을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영법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잠깐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안전적인 의식을 높이는 것도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다양한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접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상인명 구조를 할 때 배웠던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그 시험을 볼 때 이거 수업에 배웠던 거구나 라고 좀 더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8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단 수상 구조
구조가 무엇인지, 수상구조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수상구조를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냥 자유형 배형을 할 때도 이 영법이 수상구조에 어떻게 필요한가, 내가 이 영법을 왜 배우는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동기를 조금 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숙련을 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이걸 배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나아가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때 필요한 요소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고,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혹은 나는 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이 자격증에서 이걸 테스트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목표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목표 의식에 맞는 목적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미세하게 여러분들 생활을 조금씩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수영장을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이런 후방 구조법 혹은 전방 구조 혹은 뭐 이러한 영법을 통해서 뭐 헤드업 자유형을 한번 한다거나 혹은 헤드업 평형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미세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목표에 점차 근접하게 한 계단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격증에서 시험 보는 요소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시험을 딱 볼 때 미리 접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익숙하고 더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금 테스트에서 평가되어 있는 요소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요. 일단은 물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머리가 이해가 되고 왜 이렇게 하고 하는 요소를 알고 배우게 되면은 조금 더 숙지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수영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면서 하면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인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수영장은 상당히 넓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숙달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상구조 절차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비 구조 방법, 그리고 조금은 스킬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 맨몸 수상 구조까지도 있습니다. 요 구조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 수상 구조까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수상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수상 구조는 아무래도 물속에서 하는 구조의 종류이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물에 입수를 하는지 그런 건 뒤에서 자세히 조금 다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법을 배울 때 뭐 헤드업 자유형, 뭐 헤드업 평형 이런 걸 하는 거, 그런 게 다학의 영법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수중 구조, 어떻게 물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할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부상자를 어떻게 구조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한 사람을 물 밖으로 어떻게 나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영법을 배울 거고, 그 영법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수중구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생각이고요. 수중구조 방법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인지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마음처럼 잘 안 되고, 그리고 수중 구조를 할 때는 로터리 킥 그리고 이변 킥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구조를 할 때 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로만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로터리 킥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터리 킥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형 킥이면서도 평형킥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다리로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연습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다면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리, 요령에 대해서 잘 알고 나아가서 이런 구조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좀 더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상구조의 하나의 이런 테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잘 따라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이렇게 A 사진을 보면은 정말 몸에 힘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익사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혹은 요구조자, 이렇게 호흡을 못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을 하겠죠. 그리고 119에 빨리 전화해서 사람을 빨리 구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요. 그럴 때 정말 얕은 물에서도 이렇게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깊은 물일 수도 있고, 이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고, 어린 영아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성인의 경우, 여러분들이 어깨나 가슴밖에 깊이가 되지 않았는데, 혹은 팔이 어디에 끼거나 다리에 쥐가 나서 이렇게 아픈 친구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구조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마침 이 구조 도구가 레스큐 튜브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돕겠죠. 그래서 이 돕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그 스킬 혹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A처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의 오른손을 나의 오른손으로 지금 잡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구조자가 왜 오른손으로 요구조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이렇게 잡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렇게 잡게 되면은 이건 합기도를 혹시 배워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이렇게 팔을 꼬아서 잡게 되면은 이 꼬았던 손을 당기면서 팔을 조금 더 회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꼬은 상태로 상대를 잡고 그 다음 꼬았던 손을 이렇게 풀면서 나한테 당기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몸이 지금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몸이 회전을 하겠죠. A에서 B로 가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합기도의 어떻게 보면 호신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일부러 나의 손을 새끼손가락을 조금 꼬아서 상대방에게 깊숙이 넣고 잡았던 손을 나에게 당기면서 풀게 되면은 당기면서 하게 되면은 상대의 신체가 저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엎어져서 의식이 없는 인원이 자연스럽게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라는 걸 이렇게 현상이 되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변 지인들한테 잠시 팔 좀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팔을 꼬아서 상대방 팔을 잡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는구나, 이러한 원리를 한번 바로 주변 옆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당겨보면 이러한 원리로 엎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그때 구조하는 사람의
왼팔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왼팔은 튜브를 구조하는 사람 밑으로 대각선으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함과 동시에 눌러줘서 이 튜브가 부력을 통해서 요구조자의 가슴 혹은 등 쪽의 높이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팔을 잡는 방법, 그리고 반대 팔은 튜브를 대각선으로 밑으로 밀어서 상대방의 호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여러분이 조금 미리 이해하고 이런 걸 대비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조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익숙한 구조 활동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천천히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하러 갔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 바닥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때도 구조자가 오른팔로 잡아서 상대방의 팔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때 반대팔로 상대방의 등 그리고 호흡을 위해서 밑으로 넣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로 어떻게 잡고 상대방의 호흡을 어떻게 유지하게 하고 그렇게 구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발을 동동 구르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넣고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상대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호흡을 유지하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조금 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구 조절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이 스킬을 연습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미리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구조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뒤에서 또 조금씩 다루겠지만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강조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다리 벌려 들어가기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의 스트라이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스트라이드 점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저도 처음에 이러한 용어를 배웠을 때는 조금 각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유형 스타트 방법은 뭐 그래브 스타트, 크라우칭 스타트 이런 것만 알고 있다가 스트라이드 점프?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어리둥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어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다른 스포츠들도 용어에 대해서 각 협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느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용어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점프도 있고 저러한 점프도 있고 이러한 스타트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접해봐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리 벌려 들어가기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높이 그리고 수심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저는 가장 좀 큰 이유는 나의 시선을 내가 구조하고 싶은 사람에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물에 그냥 풍덩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보이겠죠. 네, 그렇게 시야를 가리지 않고 가장 내가 구조하고 싶은 사람을 응시하면서 그리고 물에 깊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입수하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속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구조하는 사람의 레스큐 튜브를 구조하는 사람의 왼쪽 뒤편에 자연스럽게 걸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가볍게 떨어뜨려 주면서
그리고 지금 구조하는 사람의 왼다리가 보폭을 크게 하여서 그 다음에 물과의 마찰 그리고 저항을 좀 높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표면적을 넓혀서 물과의 마찰력을 높여서 물 속에 바로 이렇게 다이빙처럼 입수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이렇게 하나의 면적을 넓혀서 물에 탕 하고 약간 여러분들 그 계곡에서 그 돌 던져 보셨나요? 돌 던질 때 이렇게 직각으로 돌이 던지게 되면은 가라앉지만 물수제비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물 위를 창창창창창창창 마찰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찰을 통해서 튕겨 나오도록 그렇게 나의 몸을 어떻게 해야 시선은 내가 구조하고 싶은 사람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팔도 일부러 이렇게 펼치고 스트라이드 나의 보폭을 좀 넓게 스트라이드 점프가 약간 나의 보폭을 넓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물에 바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물에 들어가자마자 가위차기를 통해서 물 바깥으로 최대한 높이 올라가면서 좀 신속하게 점프하는 걸 스트라이드 점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용어를 듣게 된다면 내가 약간 나의 머리가 물 안에 잠기지 않게 유지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과의 마찰을 약간 앞으로 좀 더 뛰어들면서 물과의 마찰을 통해서 약간 C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얼굴이 완전 잠기지 않고 어느 정도 시선을 계속 시야를 앞으로 확보하면서 물에 들어가는 방법이구나 라고 용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스트라이드 점프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그래브 스타트인가? 크라우칭 스타트인가? 이건 뭐지? 배영의 백으로 하는 스타트인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용어들이 있고 다양한 들어가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이렇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수상구조의 절차는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그리고 운반법 4가지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방법의 기초 동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입수법입니다. 사진의 입수법은 다리 벌려 입수법으로 대표적인 입수법입니다. 요구조자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요구조자는 위험에 처한 구해야 될 사람을 요구조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 후 전방에 요구조자 발견이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요구조자를 주시하며 다리 벌려 입수를 통하여 요구조자를 주시하며 접근법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스쿠버 다이빙 시에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입수 시 심장으로 먼 부위인 발부터 들어가서 혹시나 몸이 안 풀렸을 경우 심장마비의 이런 상해 예방에도 좋고요. 또한 수면 아래에 있는 야외의 경우 돌이나 혹은 신체를 다치게 할 물체와의 충격에 대비하여 다리부터 입수하게 되면 또 구조자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처럼 다리를 어깨 넓이로 대각선으로 벌린 후 발바닥부터 입수를 합니다. 이때 팔은 가볍게 좌우로 어깨 높이로 들어 너무 물속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다음은 다리 굽혀 입수법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입수법으로 1번은 다리 벌려 입수법과 같습니다. 차이점으로는 2번에서 다리를 모은 후 그 다음 양손을 무릎 앞에 겹친 후 입수를 하게 됩니다. 다리 모아 입수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 입수법으로 다리 너비를 어깨보다 적게 대각선 방향으로 벌린 후 양팔은 자연스럽게 입수를 합니다. 앞에서 다리 벌려 입수 방법과의 차이점으로 다리를 모으고 양팔은 벌리지 않음으로써
조금 더 신속한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밑에 머리 먼저 입수법입니다. 가장 빠른 구조로 첫 번째 동작은 구호 외치는 동작은 동일하며 수영 스타트 방법 중 가장 빠른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합니다. 양 다리를 교차로 벌린 후 머리 먼저 입수하게 됩니다. 조금 위험한 입수법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심히 입수법입니다. 이렇게 입수법은 요구 조절 상태에 따라서 소리와 구조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며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머리 먼저 입수법이 조금 위험한 이유는 만약에 야외의 경우 물 안에 돌이나 혹은 또 요구 조절을 다치게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머리 먼저 입수법은 조금 숙련자 혹은 시야가 확실히 확보된 데에서만 머리 먼저 입수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접근법입니다. 수상구조 절차 4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이 있었고요. 그중 두 번째 접근법으로 총 5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형 접근법으로 장거리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왜 평형이 장거리 요구조자에게 적합할까요? 우리가 배운 자유형, 배형은 비대칭영법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평형은 대칭형 발차기로 한 번의 발차기로 빠른 추진력을 얻습니다. 또한 평형 발차기 하는 이유는 체력 소모가 낮습니다. 한 번의 발차기 이후 표현하기를 리커버리 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거리에 적합합니다. 사진의 구조자는 헤드업 풀업 상태로 헤드업 풀 상태로 평형의 팔 동작 그리고 다리 동작의 빠른 템포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머리 들고 자유형 접근법입니다. 단거리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자유형 연습법에서 배웠던 헤드업 풀 연습법 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영에서 헤드업 풀 연습법으로 팔의 스트로크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체력 소모가 있고 부심과 중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러한 영법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로 경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에서 요구 조절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금 낯선 트러젠이라는 접근법입니다. 중단거리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1960년에 영국인 트러젠이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다가 인디언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개발한 수영법이라고 합니다. 방법으로 이번 사진처럼 팔은 자유형 스트로크 킥을 그리고 다리는 평형 발차기를 하게 됩니다. 트러젠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영법으로 이름 그대로 사용되는 영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접근 방법으로 스컬링입니다. 요구조자에게 조심히 접근 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컬링은 싱크로나이즈와 수영에서 모두 사용되는 영법입니다. 방법으로는 두 번째 사진처럼 팔꿈치를 바깥으로 펼쳤다, 굽혔다 하면서 손바닥은 조그만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지상에서 그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누운 팔자를 그리면서 빠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지 공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듯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수중에 뜰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스컬링 동작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동작에 대한 원리와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진처럼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으며 제자리가 익숙해지면 3번처럼
요구조자에게 조심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법의 마지막 입영 접근법입니다. 요구조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른 접근법으로 입영입니다. 입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밑에 용어 정리에 있듯이 물속에서 서서 치는 이렇게 수영 회원법입니다. 어떻게 서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신기한 부분도 있죠. 방법으로 발차기 동작으로만 물속에 뜰 수 있는 로터리 킥이 있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입영에서 손동작 없이 발로만 수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방법으로는 무릎 전체가 위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며 발목의 궤적이 상하로 뻗은 타원 형태로 원이 그려집니다. 발바닥이 아닌 복숭아뼈 부근의 발 옆면 그리고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수직으로 지그시 누르며 회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발목의 높이는 무릎 높이에 가깝게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사진을 총 4장 보여드렸는데요. 로터리라는 뜻은 회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발바닥으로 누른다 혹은 동글동글 회전만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무릎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의 궤적이 상하로 뻗은 타원 형태로 원이 그려집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정확히 복숭아뼈 안쪽과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누르면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신체를 계속 가라앉는 신체를 위로 계속 뜨게 하는 원리로 하는 로터리 킥입니다. 다음은 구조법입니다. 앞에서 입수법, 접근법 이후 나아가 위급한 요구조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장비 건네주기 구조법입니다. 이러한 구조법은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에게 레스큐 튜브를 건네주는 사진입니다. 계속 주시하여 요구조자가 확실히 잡았는지 확인한 후 운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후방 구조입니다. 요구조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른 구조법으로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의 후방에서 골반에서 어깨까지 사진처럼 골반에서 어깨까지 구조자의 손과 팔꿈치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면서 구조를 합니다. 이때 골반에서 어깨까지를 왜 살짝 들어줄까요? 네, 아무래도 물에 수중에 잠긴 요구조자의 호흡기가 물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구조자가 그러니까 손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부위로 요구조자의 골반에서 어깨까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리프트를 해줘야 호흡기, 기관지가 수중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진과 같이 구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따 앞에서 이야기한 로터리 킥 혹은 평형 킥을 해야 하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구조법입니다. 구조자 혹은 요구조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 만약 요구조자의 입장이라면 배영뜨기로 힘을 빼야지 혹은 구조자의 생명이 서로 같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조자가 물을 먹고 당하게 되면은 구조자를 막 잡고 물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자기가 수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구조자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 후방구조라는 구조법을 이해하면서 만약에 내가 구조자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조법의 셋째, 손목 끌기입니다. 레스큐 튜브를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사진입니다. 준비서기 후 손목 끌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후 요구조자의 한쪽 팔을 잡고 레스큐 튜브에 끌어옵니다. 이후 장비 양쪽에 버클을 채워서 안정시키고 운반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구조법들에는 요구조자의 의식 상태나 현장 상황, 그리고 나의 신체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나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과정, 절차를 인지한 정도로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운반법입니다. 사진은 겨드랑이 운반법으로 구조자는 요구조자의 후방에서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운반을 준비합니다. 이후 요구조자의 상태에 따라 로터리킥 혹은 평형킥으로 운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형 운반법으로 앞에서 배운 손목 끌기 준비를 하고 이후 요구조자의 한쪽 팔을 잡고 레스큐 튜브에 끌어옵니다. 이후 장비 양쪽에 버클을 채워 안정시키고 운반을 준비합니다. 이때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장비의 끈을 잡고 운반 준비를 하고 측면으로 횡형킥을 합니다. 여기서 횡형킥이 뭘까요? 횡형킥도 조금 낯설죠. 횡형킥이란 개인이 이동 혹은 수영을 하는 방법보다는 물건을 운반할 때 유용한 킥으로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몸의 왼쪽으로 이동할 때 횡형 운반법 사진처럼 왼쪽으로 이동할 때 왼팔을 쭉 뻗고 오른 다리는 자전거 타듯이 무릎을 90도 방향으로 올렸다가 다음 그 무릎을 쭉 펴줍니다. 그리고 왼 다리는 오른 다리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신체의 뒤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벌렸다가 일자가 되게 좁혀줍니다. 즉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벌렸다가 좁혀줍니다. 이렇게 모으면서 물을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많이 되지 않겠지만 다음에 횡형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좀 더 횡형 발차기에 대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비 구조 방법입니다. 표는 수상구조 NCS 학습 모듈로 교육부에서 2018년에 새로 나온 표입니다. 왼쪽을 보면 앞에서 배운 입수 방법, 접근 방법, 구조 방법, 그리고 운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간접 수상 구조 방법이 어려울 경우 직접 구조 방법 중 장비를 활용한 구조 기술을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수상 구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NCS 학습 모듈에서 제시한 기술을 중심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장비 기술입니다. 과거 직접 수상 구조 시 레스큐캔, 좀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레스큐캔이 사용되었지만 최근 수영장, 워터파크, 그리고 해수욕장 등 물놀이 시설들은 레스큐 튜브로 통일을 하여 배치가 됩니다. 레스큐 튜브는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가장 보편적인 수상구조 장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 만약에 이런 휴양지 혹은 물놀이 시설 가서 이 레스큐 튜브가 있는지 한 번씩 다들 확인하길 부탁드립니다. 맨몸 수상 구조입니다. 장비 수상 구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상 구조 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장비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곡이나
호수와 같이 수상안전 장비가 열악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활동은 굉장히 위험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강인한 체력과 숙달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상구조 기술입니다. 구조자의 입장과 요구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한번 구조해보는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의 맨몸 구조입니다. 입수법에는 앞에서 배운 다리 벌려 입수법 이후 접근을 준비합니다. 이후 헤드업풀 자유형으로 다가간 후 2m 이상의 거리에서 빠른 수면 다이빙 이후 후방 접근을 합니다. 후방에서 요구조자의 골반과 겨드랑이의 부위를 구조자의 어디로 끌어올리죠? 네, 팔 전체로. 왜 팔 전체로 끌어올릴까요? 네, 요구조자의 호흡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골반과 겨드랑이를 팔 전체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신체만 로터리킥이나 평형킥으로 띄우는 게 아니고 요구조자까지 이렇게 호흡이 가능하게끔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가 당황을 하면 힘으로 구조자를 누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운반법으로는 겨드랑이 운반으로 로타리킥 혹은 평형킥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도 요구조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안전지대를 바라보며 운반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의 맨몸 구조입니다. 맨몸 수상 구조 특성상 많은 연습과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법을 보면서 여러분의 수영 실력의 목표 이런 걸 또 한번 좀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히 입수법을 한 후 머리 들고 평형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후 손목 끌기 구조법으로 의식 확인 및 손목 끌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요구조자의 오른손 목을 잡고 끌어오고 구조자의 왼팔로 요구조자의 어깨를 잡고 뒤집습니다. 그 다음 겨드랑이에 구조자의 왼손을 끼고 가슴을 왼팔로 감쌉니다. 이후 왼팔로 목을 감싸 요구조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관지가 물수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한 후 운반을 합니다. 이때 횡형킥을 통하여, 횡형킥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본인이 수영을 하는 횡형이 아니고 뭔가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횡형킥입니다. 횡형킥을 통하여 요구조자의 상태와 안전지를 지속적으로 체크, 확인하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구조자의 오른쪽 손쪽 구조자의 오른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횡형킥은 어떤 다리를 자전거 타듯 해야 될까요? 구조자의 오른손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횡형킥은 왼다리는 자전거 타듯 무릎을 올렸다가 뻗어주고, 그리고 오른다리는 뒤로 양쪽으로 벌렸다가 모아주는 그러한 횡형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수상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해 시 원리만 알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머리 부상자 구조입니다. 무리한 다이빙 시 수면의 지면과 머리가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혹은 뇌출혈과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요구조자의 상완근을 뒤에서 잡아줍니다. 여기서 상완근은 여러분이 이두근, 이두박근, 이두삼두라고 할 때 이두는 팔의 안쪽,
팔의 안쪽 이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삼두 뒤에 쪽을 상완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팔꿈치 윗부분을 상완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후 구조자는 요구조자의 양쪽 상완근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머리 고정을 합니다. 여기서 머리 고정을 상완근으로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안전지대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큰 난이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우리들이 어느 부위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은 2차 상해를 예방할 수 있고 사진처럼 이렇게 꼭 깊은 물이 아닌 성인들이 가슴 높이에 오는 물에서도 이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수상용 척추 고정대 구조로 2인 1조로 구조하게 됩니다. 구조자 한 명은 요구조자의 머리와 턱을 고정하고 다른 구조자가 이 수상용 척추 고정대로 도와줍니다. 수면 및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넣어 요구조자가 고정대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때 다른 한 명은 턱과 머리를 계속 이렇게 고정시켜 주어 흔들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세 번째, 머리와 척추를 잘 고정하여 구조 후 안전지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비 없이 혼자 밖으로 구조하는 방법으로 물속에 있는 요구조자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양손을 수영장 측면에 위치하여 고정시킵니다. 이후 수면 위로 올라가 양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올려 구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른다면 물속에서 물 바깥으로 요구조자를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꺼내지? 그냥 갑자기 다리를 잡고 그냥 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보단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꼭 숙지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으로 구조 기술 연습과 생존 수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손을 들고 로터리 킥 혹은 평형 킥으로 이병을 해야 합니다. 상체는 이렇게 사진처럼 편안하게 유지하고 킥으로만 물속에서 일정 시간 떠 있어야 합니다. 로터리 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릎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발목의 궤적이 어떤 형태죠? 네, 상하로 뻗은 타원 형태로 원이 그려집니다. 발바닥이 아니라 어느 부위로 누른다고 했죠? 네, 복숭아뼈 부근에 정강이, 안쪽 정강이로 물을 수직으로 지그시 누르는 동작입니다. 이때 발목의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와야 하죠? 네, 무릎 높이까지, 무릎 높이에 가까이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평형킥 또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평형킥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발바닥이나 발등이 아닌 발 안쪽, 앞에서 이야기한 복숭아뼈 이쪽과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밀어주는 동작이 평형킥입니다. 다음은 스컬링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스컬링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처럼 팔꿈치를 바깥으로 펼쳤다, 안쪽으로 굽혔다 하면서 손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조그마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그 손바닥이 지상에서 한다고 표현을 하면 공이 떨어지지 않게, 손바닥에 있는 공이 떨어지지 않게 누운 팔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줘야지 공이 떨어지지 않겠죠. 팔꿈치를 이용하여 안쪽 바깥쪽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수중에 뜰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때 하체는 양발을 살짝 모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조금 당겨서 최대한 부심과 중심이 일치하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스컬링을 할 줄 알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 그럴 때 팔 동작만으로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서 막 물을 먹고 막 이게 호흡이 안 되고 이러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컬링을 할 줄 알면 생존에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다음은 누워뜨기입니다. 누워뜨기는 배영 시간에 배운 원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흡은 100%라고 표현을 하면은 약 80%를 머금고 혹은 그 이상을 일단은 많이 최대한 숨을 머금고 뒤로 눕습니다. 이후 호흡은 약 20%만 내뱉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폐 부력을 이용해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몸에 힘을 최대한 빼야 하고 편하게 침대에 눕듯이 누워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정말 물속에서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침대에 누워 있듯이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상 구조에 대해서 혹은 절차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냥 영법을 배우는 것보다 누군가를 구조해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구조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고 종류도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준이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영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이병과 그리고 횡령, 기타 영법들이 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그 원리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